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기술이 뭔지 대충 설명드렸고, 그 암호 기술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술인 암호 알고리즘을 한 4종류를 설명드렸고, 암호 프로토콜이 뭔지도 설명드리면서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 뭐 여분 정보라든지 명령 기법이라든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암호 프로토콜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키 확립 프로토콜.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근본 문제는 뭐냐? N명의 사용자들은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각 사용자 쌍마다 메시지를 암호하고 복호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비밀키가, 대칭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는 공유할 수 없죠. 알고리즘 공유해도 키를 공유할 수 없어요. 키를 공유하면은 그 공유한 사람끼리는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사용자 쌍마다 달라지면은 그 쌍마다 새로운 키를 확립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키는 대칭키뿐만 아니라 어떤 암호키도 오랫동안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데, 키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들은 N명이서 서로 다른 쌍을 갖게끔 해줘야 되겠고, 그 확립된 대칭키들을 필요할 때 또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칭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키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개키만 쓰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메시지들은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성능 때문에 공개키를 활용한다는 것은 키를 교환할 때만 공개키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비밀키만 사용하는 방식, 대칭키만 사용해서 대칭키를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죠. 가장 효율적인 거.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거를 고민하기보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뭐냐.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뭔지도 모르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은 N-1개의 대칭키, 각 사용자한테 N-1개를 주는 거예요. N-1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각 사용자마다 쌍마다 다른 대칭키들을 분배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확장성에 문제가 있죠. N명이 10,000명이다. 그럼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10,000개 정도. 10,000개는 -1인데 그 정도의 키를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는 한번 받고 나면은 또다시 받아야 돼. 키를 갱신하고 싶으면. 근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확장성 측면에서 별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는 거예요. 서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론 여기도 서버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최초에 N-1개 주고는 땡이야. 각 사용자마다
너 이거 써. n-1개 주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각 사용자는 공통된 서버와 접속할 수가 있고 각 서버하고는 하나의 대칭키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서버에 가서 받아야 되는 키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내가 N명, 1000명하고 10,000명하고 통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의 키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특정한 사용자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 비밀스럽게. 그러면 나는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서버한테 가서 나는 누군데 나는 누구랑 통신하고 싶다. 키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서버가 그 순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때 쓰고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의 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으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한 해결책이에요. 확장성 측면에서 등등.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의외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공개키 기술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대치키만을 쓰는 기법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는 공개키를 쓰기가 너무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는 n에 비례하고 얘는 1이죠. 그러면은 이 중간 정도의 솔루션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또 고민해 보죠.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것이 특수한 수학적인 기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n명이 있으면 n개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t개를 유지합니다. t개. 이 t개는 보안 변수로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확장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 t개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약해질까요? 안전성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확장성에 문제가 있겠죠. 내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t개만 유지를 하면은 n명하고 독특한 키를 만들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도 연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활용이 되는 기법이고 얘도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고 이 무식한 방법은 전혀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생각할 때는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도 되게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좀 달라요. 이런 거는 좀 아무나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가지 분배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n-1개를 주는 건데 사전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도 사전에 분배는 하는데 키를 한 사용자당 몇 개를 줘요? 하나만 주는 방법이고 얘도 초기에 주는데 얘는 n명이랑 통신하고 싶다고 해서 n개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t개만 주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사용자 쌍키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매번 새로운 걸 달라 그러죠. 그래서 매번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안전성이 좀 더 높겠죠. 하지만 얘는 매번 뭐가 필요하냐면은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 여기서는 서버한테 가서 내가 누구다. 어떤 사람하고 통신하고 싶다라는 걸 알려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와서 또 줘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매번. 사용자의 저장원 비용은 얘는 n에 비례하고 얘는 t에 비례하고
얘는 한 개만 유지하면 됩니다. 공개키를 사용하는 방식. 공개키는 키를 2개 쓰는데 공개키로도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개인키로도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공개키 알고리즘이 개인키로도 암호하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을 호칭하지 않을 때에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다.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으면은 공개키로 암호할 거고 인증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개인키로 암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키를 우리가 두 사용자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으면은 대칭키를 확립을 해야 돼요. 왜? 일반 메시지들은 매우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기는 비용이 비싸니까 공개키로는 대칭키만 교환할 때 쓰고 실제 메시지들은 대칭키 갖고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M을 K로 대칭키를 하나 랜덤하게 만들어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해서 주는데 이 키를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이 키는 누구만 알아야 돼? 이 사람만 알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만 알게끔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이 사용자는 이 뒤에 있는 암호문을 풀어서 키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풀어가지고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금 SSL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구글에 접속을 하면 구글에 인증서를 줘요. 저한테 주는 거 아니고 브라우저한테 주겠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구글 거가 맞는지, 네이버 거가 맞는지. 그 다음에 뭘 해요? 우리 브라우저는 랜덤한 대칭키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글 서버 또는 네이버 또는 뭐 아마존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서버한테 줍니다. 그러면 서버랑 브라우저 간에 똑같은 대칭키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그거 갖고 메시지를 암복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에요. 편하죠. 여기서는 이 공개키를 인증하는 그런 것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확장성에 문제가 없는 거지. 내가 1000명하고 통신하든 10,000명하고 통신하든 문제가 없어요. 다만 10,000명의 인증서를 내가 받아서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문제 없어요. 즉 PKI가 이 공개키 기반 구조,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현재 이제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쓰면은 인증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들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 공개키의 연산은 비싸다. 대칭키에 비해서. 그리고 암호키의 길이도 되게 길어요. RSA 같은 경우에 요즘은 2048비트를 써야 돼요. 근데 대칭키는 128비트면 돼요. 그리고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증서를 나한테 줬는데 그 인증서를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 인증기관이 했다. 그러면 그 인증기관이 만들어진 공개키 인증서를 나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개키를 만약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원리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메시지의 비밀성도 보장하고 싶고 메시지의 인증도 보장하고 싶다. 근데 그것을 둘 다 공개키 갖고 하고 싶다. 그럼 개인키도 한번 써야 되겠고 공개키도 써야 돼요. 그런데 공개키를 쓰고 개인키를 쓸 수 있고
개인 키를 쓰고 공개 키를 쓸 수 있어요.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하냐에 따라서. 얘는 메시지 자체를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고 그거를 서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앨리스는 M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암호문만 아래 내용은 모르는데 앨리스가 이걸 만들 수도 있지만 앨리스가 그냥 얻은 어떤 자료일 수도 있어요. M을 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M을 개인 키로 서명했기 때문에 앨리스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앨리스가 M을 알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M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 키로 암호화했냐에 따라서 M을 앨리스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얘는 밖에가 플러스 KB로 암호화되어 있고 얘는 밖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체는 요 메시지를 암호한 사람은 누구예요? 앨리스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건 앨리스가 했지만 이 밖에 거는 앨리스가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의미들이 안으로 하냐 뭘 먼저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에 따라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동일한 키를 두 가지 정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공개 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암호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면은 제일 좋습니다. 안전성에. 그런데 각 용도마다 내가 다른 키를 쓰려고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마다 다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불편해요? 네?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키가 많죠. 키가. 그러니까 내가 N개의 서비스를 쓰는데 각 서비스마다 다른 키를 쓰면은 안전성이 좋아요. 근데 내가 N개의 서비스 쓰면서 N개의 다른 키를 쓰려면 내가 키를 몇 개? N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쓰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인인증서 하나 갖고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쓰고, 민원24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뗄 때도 쓰고, 전자상거래에서 비싼 금액을 지불할 때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 다른 걸 쓰면 좋은데, 하나만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러 개를 각각마다 다른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은 뭐냐? 오라클. 오라클이라는 것은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근데 항상 올바른 진실만을 알려줘요. 그걸 오라클이라 그래요. 보통 일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하면은 항상 올바른 답을 해주는 애예요. 대표적인 게 백설공주에서 거울. 걔는 오라클이야. 거짓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자, 요 프로토콜을 한번 봅시다. 프로토콜. 답이 B가 시작했어요. B가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갖고 랜덤한 값을 암호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앨리스는 그것을 풀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암호해서 주면 이 데이터를 풀 수 있는 건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앨리스만 풀 수 있죠. A만. 그래서 MB가 왔다. MB를 봤다. 그러면 MB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MB를 보는 순간 답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앨리스가 답을 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한 응답을 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요 메시지를 누가 했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따지는데 얘는 거꾸로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 능력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플러스 KA로 암호해서 주면 그거를 복호할 수 있는 사람자는 마이너스 KA를 갖고 있는 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오면 앨리스가 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로는 그 자체는 요 인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암호화 데이터를 얘한테 주면 얘는 뭘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랜덤 값을 암호해서 줬는데 풀어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풀어주는 걸 누가 할까? 앨리스가 직접 하는 건 아닐 테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허접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앨리스의 요 키로 암호화된 걸 풀면 암호화된 거는 나는 못 풀죠. 근데 이 프로토콜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돼? 그냥 풀어주죠. 뭐든지 간에 다 풀어줘.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 이 프로토콜이 이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화되는 암호문을 풀어주는 뭐가 돼버렸어요? 오라클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안 돼 있으면. 크기도 따져봐야 되겠고, 복호했을 때 데이터가 뭔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되겠고, 따져줘야 될 게 많은데, 만약 대충 짰다. 대충 짜면 그냥 이게 인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호문이 가면 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풀어서 주는 거예요. 뭔지 상관없이.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돼? 오라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거는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프로토콜이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요 수학적인 기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수학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도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면은 블럼 기법 요거 갖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얘를 계산하려면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의 곱 알죠? 행렬의 곱. 행렬의 곱은 알죠? 그러니까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알라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만드는데 요거는 공개를 해요. 요건 공개를 해요. 근데 얘는 공개를 안 해. 서버가 만들어요. 서버가 만드는데 얘는 공개를 안 하고 얘는 공개를 해요. 그리고 I번째 사용자한테는 요 I번째 행을 줘요. J번째한테는 J번째 행을 줘요. 그런데 얘를 만들 때 요 안에 쓰는 어떤 D라는 행렬이 무슨 행렬이냐 하면은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해도 대칭 행렬이 나와요. 대칭 행렬이라는 건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요. 같은 게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면은 요 행값을 아는 사람은 누구? I만. 요 값을 아는 건 J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I가 J랑 통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요 J 열을 갖고 와서 자기 거하고 곱해. 그러면 무슨 값이 나와요? 요 값이 나와요. J도 자기 값하고 I번째 요 공개되어 있는 열하고 곱하면은 요게 나와요. 두 개 값이 같아요. 그러면 통신이 돼요. 근데 이 행렬은 이거는 n이지만 요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어요. 2가 되면 나는 유지하는 게 몇 개?
2개밖에 안 돼요. 2개지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키는 n개가 돼요. 근데 2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D 행렬이 2×2예요. 그럼 2×2만 알면 전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가 뭐야? 보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열이면은 10×10이 돼요. D 행렬이. 그럼 10×10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중에 보통은 우리가 행렬, 수학을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10개의 열을 알아버리게 되면 그 D 값을 또 계산할 수 있고 이 전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상당히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이에요? 대칭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서 곱해서 대칭 행렬 만든다. 이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고민하면 생각해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들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대칭 행렬. 뭐 여러 가지 수학도 이 블런도는 좀 다른 수학을 썼어요. 근데 이 둘 다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내가 느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워놓고는 이 수학을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던 수학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수학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수학 지식이 적은 사람하고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공돌이들, 특히 공대 사람들은 수학을 좀 잘 알아두면 그 수학을 나도 모르게 응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보여준 이유도 이 사람, 이 블럼이라는 사람이 천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수학적인 공부들을 많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학 문제를 잘 찾아냈죠. 응용했죠. 나는 못할 거예요. 행렬하고 안 친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렬을 써볼까? 그 생각조차를 못해 난.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렬을 써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드렸고. 자, 키확립 프로토콜. 우리가 키확립 프로토콜을 봤었죠. 그렇죠? 5단계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때는 서버를 하나 이용하는 아까 두 번째 방법, 그 방법을 써가지고 설계해 봤어요. 사용자들은 서버하고 키를 공유하고 있고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서버를 통해서 키를 받아서 다른 사용자하고 통신하는 그 방법을 암호 프로토콜 시간에 이제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키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는데 뭐 키확립 프로토콜은 그 봤던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키확립 프로토콜 통해 얻어지는 비밀키는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 키예요. 물론 어떤 프로토콜에서는 일회용 비밀키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공개키를 확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드물어요. 보통은 우리가 키를 확립하는 것은 메시지들을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메시지들은 비교적 클 수 있기 때문에 공개키로 암호하기보다는 대칭키로 암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키 확립 프로토콜은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되겠고 그 세션 키는 대칭 키가 됩니다. 그리고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키 전송 또는 동의하는 과정. 이거는 그 사용자들이 똑같은 키를 받는 과정이에요. 받는 과정이고 이 키가 지금 내가 세션 키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쓰면 안 돼요. 바로 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확인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키 확인하는 과정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암호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키를 누가 생성하냐? 또 어떤 기술을 쓰냐? 참여하는 사용자는 몇 명이냐? 보통은 2자간일 수 있는데 다자간이 될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소개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요게 조금 재작년에 되게 핫했는데 올해는 뭐 별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쑥 들어갔어요. 왜? 막 도청이 돼가지고 국정원이 막 빼가고 막 카톡 감청하고 막 이때는 이 메신저 보안이 되게 중요했고 그 뭐죠? 뭐 한다 그랬지? 텔레그램 쓴다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민 간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카톡 안 쓰고 텔레그램 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주로 우리가 얘기되는 게 2자간이에요. 내가 카톡을 하는데 내가 한 학생하고 카톡하는 거예요. 그걸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톡에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카톡방 다자간에 통신하죠. 다자간에 통신하려면은 다자간에 어떤 키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키.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거는 카톡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 자체를 어떤 알고리즘 써서 그 쌍방 간에 우리도 비밀스럽게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비밀 채팅 있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기술 문서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텔레그램 뭐 다른 데들은 그게 기술 문서로 공개가 됩니다. 항상 알고리즘이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다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쓰는구나. 이거 괜찮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카톡은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키만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술 문서를 공개를 해야 되겠고 그 기술 문서를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기술 문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구현은 그 기술 문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오픈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지. 소스가. 소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뢰가 확 가죠. 기술 문서가 있고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면 기술 문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 기술과 맞게끔 구현돼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또 보안에서는 이걸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구현을. 왜? 회사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백신 업체들은 절대 백신을 디텍트하는 방법을 공개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아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 공개 안 하니까 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술을 알아야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그 기술을 회사들은 안 알려줘요. 대략 방법은 이제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핵심 기술들은 바이러스나 백신 같은 거기에 쓰이는 기술들은 공개 안 해요. 왜? 그게 자산인데. 그걸 알면 어떤 사람들도 백신 만들어서 공짜로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잘 안 내놔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그 기술 문서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암호화폐에서 ICO 할 때도 기술 문서 하나, 화이트페이퍼, 백서라고 그러죠. 화이트페이퍼 하나를 땅 공개해 놓고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도망가. 한 몇천억 받아놓고 도망가는. 근데 그 기술 문서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기술 문서. 그래서 이 회사 대단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네. 그 기술 문서 보니까 실제로 잘 될 것 같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각 사용자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튀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해. 왜? 내가 막 10억, 1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뭐 1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투자했는데 가치가 10배 오르면 대단하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이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또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넘어가면 이제 참여자의 수는 크게 이자간, 다자간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자간, 다자간. 그런데 요즘은 이자간, 삼자간, 다자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삼자간은 좀 더 특별하게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성할 수 없었을 때까지는 삼자간과 다자간이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좀 발달돼서 삼자간도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자간처럼. 근데 이 삼자간이 넘어간다. 4명, 5명, 10명, 100명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 다자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자가 어마어마한 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면은 많아야 한 20명, 10명 뭐 이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생각해 보세요. IPTV, 스카이 옛날 요즘 없어졌지만 위성방송 스카이 뭐 이런 거. 그러면 셋톱 박스가 있죠. 그러면 모든 가입자한테 똑같은 데이터가 가요. 근데 누구만 풀어볼 수 있어요? 돈 낸 사람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로챌 수도 있는데 가로채도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키가 없으니까. 근데 그 키들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셋톱박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셋톱박스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은 칩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그 칩을 빼서 다른 친구네 칩에 꽂으면은 여러분 그 가입 정보로 서비스가 돼요. 그 칩에 뭐가 들어있어요? 키가 들어있어요. 거기도 이 키 확립하는 암호 프로토콜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의 다자가는 그 다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0명, 1000명 넘겠죠. 그렇죠? 그런 데에서도 필요하대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이렇게 대충 짤 수가 없어요. 특별한 프로토콜이 쓰여지겠고 나중에 그 다자간 프로토콜을 별도로 제가 강의할 챕터가 있을 텐데 그때 가면 진짜 스카이나 IPTV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그 프로토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략적인 프로토콜이지 실제 그 업체들은 공개를 또 안 해요. 나쁜 놈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그것도 다 왜? 자기 기술로 생각해요. 그게 공개되는 순간 이제 자기네 자산이 이제 팍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기술은 공개가 돼야 돼요. 공개가 되면은 공격자들도 허점을 찾을 수 있지만 착한 사람들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서 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숨겨놓으면 보통은 다 요즘 뭐가 되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돼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실행 파일에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행 파일만 있으면 알고리즘 찾아낼 수 있어요. 칩으로 만들어져 있다. 칩을 까가지고 알고리즘은 뭔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숨긴다고 해서 잘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제 공개하는 게 좋은데 공개를 하면은 좀 거시기해서 자산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1시간짜리 수업은 진도를 뽑을 수가 없네.